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도로학회 2020년도 온라인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학회 이성우 학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코비드-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 역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고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지만 온라인 모임이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서 많은 분들이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올해 우리 학회는 예산 집행 시스템을 전산화하였고 넓고 편리한 회의 공간을 갖춘 학회 사무실을 마련해서 내년 2월에는 이전합니다. 또한 회원들께 학회 소식과 도로 분야 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였고 뉴스레터 등 모바일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준비해온 도로 전문 용어집을 완성하여 연말에는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한국도로학회 2020년 학술대회 축사를 해주신 허영 국회의원님, 한국도로공사 진규동 부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국에도 이번 학술대회 후원 및 협찬을 아끼지 않으신 기관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해보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권수환 차기 회장을 비롯한 학술대회 준비위원, 사무국, 세션 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사회를 위한 스마트 건설을 주제로 한국도로공사 조성민 단장님의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 등 6개의 일반 세션에서 43편의 구두 발표가 진행되고 89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4개의 특별 세션에서 스마트 건설 사업, 코로나19 이후의 민간 투자 사업의 전망,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모빌리티, 도로 미세먼지 저감 및 실증을 주제로 한 토론 및 강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혹은 연구실에서 온라인으로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시는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학술대회가 진지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의 순서입니다. 허영 국회의원님께서 축사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오늘 제21회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도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승우 도로학회장과 한국도로학회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도로 인프라, 교통 및 운송 등의 정책, 학술, 기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자 발표 및 토론을 통해서 기술 교류와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귀중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로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도로학회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국가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은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실 때입니다. 다시 한번 2020년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리며 도로학회 회원들과 가정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규동 한국도로공사 부사장님의 축사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진규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확진자는 쉽게 줄어들지 않은 채 우리 모두는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겨운 일상 중에 존경하는 학회장 이승우 교수님과 회원 여러분들이 학술 발표를 열정적으로 준비하시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된 것이 도로인의 한 사람인 저로서는 오랜만에 듣는 진로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0년 학술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창립 21년이 되는 한국도로학회가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명실상부한 학계 및 업체 기술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성장하였음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사회를 위한 스마트 건설이라는 주제로 포장, 도로 안전, 교통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논문 발표가 이루어지고 현장 사례에 대한 폭넓은 토론 및 논의도 진행되는 등 과거보다 한 단계 더해간 첨단 기술 교류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회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도로 관련 전문가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 보다 종합적인 기술과 통찰력으로 도로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주행성 증대, 각종 안전사고 저감 및 친환경 도로 구형 같은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저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와 연계된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범국가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뉴딜 50대 과제 등 많은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 많은 도로인들이 동참하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학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큰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스마트 도로 구현이라는 여정의 중심에는 한국도로학회가 있다고 확신하며 이승우 회장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가는 선구적 역할을 잘 수행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영 국회의원님, 진규동 한국도로공사 부사장님 축사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학회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께서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로상 시상입니다. 공로상 강원대학교 윤경구 교수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상 제2020-1호 정혜원 윤경구 귀하는 우리 학회 10대 회장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를 역임하면서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Road Engineers ICRE를 개최하여 학회 위상을 제고하고 기술분과위원회 및 전문연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학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우리 학회 정관 제3조 6항에 의거 이 공로상을 드립니다. 2020년 9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도로학회 회장 이승우.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학술상 시상입니다. 학술상 전북대학교 이재준 교수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준 교수님 직접 참석 못하셔서 연구실에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학술상 제2020-2호 정혜원 이재준 귀하는 전북대학교 교수로서 재임하면서 후진양성의 열과 성을 다하고 우수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여 도로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므로 우리 학회 정관 제3조 6항에 의거 이 학술상을 드립니다. 이하동.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기술상 시상입니다. 기술상 김영배 한국도로교통연구원, 이재준 한국교통연구원, 주식회사 사만 세 분입니다. 순서대로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상 제2020-3호 정혜원 김형배 귀하는 도로 포장의 성능 개선과 품질 관리 기법의 고도화 등 도로 기술 발전 및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므로 우리 학회 정관 제3조 6항에 의거 이 기술상을 수여합니다. 이하동 축하드립니다. 기술상 제2020-4호 정혜원 이재준 귀하는 도로교통 분야의 운영기술 및 정책개발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도로교통의 품질 향상 및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므로 우리 학회 정관 제3조 6항에 의거 이 기술상을 드립니다. 이하동. 축하드립니다. 기술상 제2020-5호 특별회원 주식회사 사만 귀사는 국내외 도로 계획 및 설계를 통해 새로운 기술 도입에 모범이 되어 왔으며 국도와 고속도로의 설계 및 건설 기술 선진화를 추구하여 도로 건설 기술 발전과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므로 우리 학회 정관 제3조 6항에 의거 이 기술상을 드립니다. 이하동.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논문상 시상입니다. 논문상 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원 정원경 대표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상 제2020-6호 정혜원 정원경 귀하는 콘크리트 포장의 스폴링 손상 범위 측정을 위한 비파괴 검사 적용성 평가 외에 다수의 논문을 우리 학회 논문집에 발표하여 학문 발전에 공헌하였으므로 우리 학회 정관 제3조 6항에 의거 이 논문상을 드립니다. 이하동.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특별상 시상입니다. 특별상 다산 컨설턴트 조완형 사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상 제2020-7호 정혜원 조완형 귀하는 국내외 도로 계획 및 설계를 통해 새로운 기술 도입에 모범이 되어 왔으며
국도와 고속도로의 설계 및 건설 기술 선진화를 추구하여 도로 건설 기술 발전과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므로 우리 학회 정관 제3조 6항에 의거 이 특별상을 드립니다. 야동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상 우리 학회의 학회상을 수상한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동야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제2대 남영국 회장님께서 우리 학회의 학술 및 기술 부분의 발전을 위한 동야상 기금을 기탁하셨고 기금 운영을 통한 이자 수익과 일부 학회의 보조로 시상을 하게 됩니다. 동야상 시상은 남영국 전 회장님을 대신해서 이승우 학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동야상 학술 분야 시상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태영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야상 제2020-8호 학술 부분 정회원 윤태영 귀하는 도로 포장 재료와 구조물의 특성적 거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도로 포장 설계 및 시공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원천성 응용 연구의 성과를 본 학회에서 발표하여 우리나라 도로 분야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동야상을 드립니다. 2020년 9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도로학회 회장 이승우. 다음은 동야상 기술 분야 시상입니다. 길문화연구원 손은표 원장님 예, 축하드립니다. 동야상 제2020-9호 기술 부분 정회원 손은표 귀하는 도로문화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융합적 인문학적 관점에서 도로 문화를 접목한 융복합 도로 기술을 정립하였으며 경관도로, 친환경도로 및 도로 정비 사업 등 새로운 도로 기술 트렌드의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도로 분야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동야상을 드립니다. 2020년 9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도로학회 회장 이승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은 기념 논문식 증증식이 있겠습니다. 네. 기념 논문식 증증은 먼저 강원대학교 김강우 교수님의 증증식이 있겠습니다. 김강우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그 논문 기념 증정식을 저희가 하게 된 김강우 교수님은 우리 학회 4대 학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창립 때부터 우리 학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강원대학교에 재직하시면서 특히 아스팔트 포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를 수행하셨고요. 또 많은 제자분들을 배출하셔서 도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님의 기념 논문집을 증정할 수 있는 것을 학회를 대표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광호 교수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퇴임에 즈음해서 우리 학회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퇴임하는 교수들의 또는 퇴임하는 그 회원들의 논문집을 만들어주는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되면서 좋은 전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가 크고 이렇게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논문집은 저기 지금 가져왔습니다만 이따 나가실 때 한 부씩 반드시 집에 가져가셔서 뭐 필요하다면 참고를 하시고 아니면 주무실 때 배구에 주무시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논문집은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쓴 논문집의 일부분에서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서 킴 테스트를 개발하는데 한 10여 년이 걸렸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어떻게 쭉 해서 학회 우리 도로 그 전에 이제 도로 포장공학회죠. 거기 논문집에 내고서부터 쭉 해가지고 된 것들만 해도 뭐 10대 편 이상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발표한 것도 있고 미국에 발표한 것도 있고 유럽에 발표한 것도 있고 다 들어가 있고 또 그 외에 제가 했던 뭐 몇 가지 분야들 중에서 집중된 것들을 발췌해서 여기에 실은 논문이 72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실지 못한 논문들은 뒤에 목록으로 해서 한 500편 정도 되는 걸 다 써놨는데 제가 여기 이제 이 머리글에 그렇게 썼어요.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교수는 죽어서 뭘 남기나? 퀘스천 마크 한 다음에 점점점 한 다음에 논문을 남기나? 이제 이렇게 이제 썼는데 결국 그런 논문을 남기는 것을 여기다 이제 발췌해서 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들인 집이 앞으로 이제 그 저와 비슷한 분야 내지 또 같은 분야를 더 발전을 시켜야 돼요. 제가 한 거는 어느 한계까지 한 거니까 더 발전시키는 분들한테는 참고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논문집을 만들 수 있게끔 협찬을 해주신 우리 도로학회 회장님이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기념 논문집 증정식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노관섭 박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관섭 박사님은 저희 학회 7, 8, 9대 부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33년간 근무하시면서 도로 설계, 도로 안전 분야에서 국가 기술 기준 구축 등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노 선배님을 제가 가까이서 모실 기회가 많았는데 도로에 대한 사랑과 또 후배들을 대하는 인품에 항상 제가 감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님의 기념 논문집을 증정할 수 있는 것을 학회를 대표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마치 내일이 33년 5개월 마감을 하는 저희 건설연구원에서 정년 퇴임하는 날이고요. 어제 퇴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자유인인데 오늘 도로학회에서 마치 이 자리가 있고 또 오늘 기념 논문집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학회장님 또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국토부에 우리가 적용하는 도로 설계 기준과 관련된 그런 작업을 쭉 해오면서 구체적으로는 도로 안전, 경관, 문화 이런 작업을 했었고요. 제 논문집에는 이런 내용들 그동안 연구과제는 한 90과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0편 그리고 논문은 한 250편 되는데 그것도 한 30편 정도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도로학회지 홈페이지에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책은 오늘 가져왔는데 김광호 교수님 건 두꺼워서 베개를 쓸 수 있는데 제 거는 사용이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덧붙이시거나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자리에서 이 훌륭한 이 논문집을 만들 수 있도록 발간케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초청 강연의 순서입니다. 초청 강연은 스마트 건설 사업단의 조성민 단장님께서 디지털 사회를 위한 스마트 건설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특별 강연을 해주시는 우리 조성민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예, 방금 소개받은 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단장 맡고 있는 조성민입니다. 뜻깊은 한국도로학교 학술대회에서 저희 스마트건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특히 요새 이제 건설 산업이 어려워진 지가 좀 제법 됐습니다만 산업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저희 스마트건설을 통해서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과 관련된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금 국토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계기도 스마트 건설과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건설 사업의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찾다가요. 스마트 도로 하면 뭐가 생각날까?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가 똑똑하다는 말인데 좀 자동화될 수 있는 걸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이제 장비입니다. 아마 다 이제 포장하신 분도 많이 아실 건데요. 보도블럭을 손으로 이제 깔게 되는데 네덜란드의 이제 이 회사에서 한 6m 폭까지는 자동으로 포설해주는 장비를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만들어진 지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일부에 수입해서 이 장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보도블럭을 깔아주는 장비입니다. 이게 스마트한 건설이 되겠다. 근데 이제 뒤에서 보면은 저기 위에 호퍼가 있고요. 저기 벽돌을 조그만한 그 장비나 사람이 저기 이제 벽돌을 집어넣게 되면 가지런히 위에서 모아주면 이게 그냥 깔고 나가는 거죠. 지난 2016년도에 보니까 SBS 생활의 달인 잘 아시죠? 거기에 보도블럭 까는 달인께서 출연해서 제가 TV를 직접 한번 찾아보니까 굉장히 정말 소위 정광석화처럼 과연 뭐가 빠를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사람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했던 것들을 이렇게 자동화하는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디지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환경입니다. 의료기기에서부터 뭐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쓰는 거, 뭐 배달, 그다음에 차량 운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집에서도 누워서 AI 스피커에 말만 하면은 다 해주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지난 2019년 작년이네요. 이 악센추어라는 유명한 컨설팅 그 회사가 있는데 다크라는 기술을 앞으로 포스트 디지털 이미 디지털 시대 접어들었고 디지털 이후 시대를 이끌어갈 4가지 기술을 골라봤습니다. 분산 원장 기술, 블록체인이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AR이나 VR을 뛰어넘는 확장 현실, 그다음에 영과 1밖에 모르는 컴퓨터, 아예 그 개념을 바꾸는 양자 컴퓨팅, 이 네 가지가 포스트 디지털을 이끌어갈 거다. 이 같은 회사에서 올해 트렌드를 다시 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특별한 다크와 같은 기술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좀 흐릿합니다만, 이러한 기술들, 특히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나의 경험, 나와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이런 개인화된 그런 쪽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는 내용이고요. 또는 주변 도처의 IoT, 여러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 홍수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니 뭔가 다른 혼란이 초래되지 않겠느냐는 딜레마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가 모든 것을 다 관여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전망들이 트렌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노멀이라는 게 이제 뜨거운 키워드가 된 지가 제법 됐습니다. 과거의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판단 기준과 다른 새로운 스탠다드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GE라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회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냉장고 만들던 GE는 이미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GE는 항공기 엔진,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데 전형적인 제조회사죠. 근데 GE가 지난 2015년에 제프 인멜트라는 회장이 GE는 앞으로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뭘 하냐면 항공기 엔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기네 항공기 엔진을 사간 회사들 O&M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요.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하는 거를 국리하는데, 제가 어제 이제 구글링에서 다시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직도 만들고 했는데 결국은 저 제프 인멜트 회장은 사임했습니다. 주의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뉴노멀 시대에 이런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 분석한 걸 보니까 주의가 한 거는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디지털 실행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실패가 단초가 된 거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었습니다. 우리 건설 현장도 사실 상당히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못지않은 게 이제 조선소입니다. 근데 작년에 KT에서 현대중공업하고 세계 최초 5G 조선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보면 지금 디지털 조선소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닙니다. 이 가상현실 글래스를 사람 착용하게 하고요. 목에 거는 영상장치 웨어러블 넥밴드, 현장에 360도를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카메라, 영상 데이터로 합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조선소 현장에서 진행되는 일들, 안전에 대한 것들을 5G 통신망을 활용해서 한다라는 걸로 세계 최초의 5G 조선소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일반 생활도 그렇지만 이 전자회사,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또 자율협력주행, 그다음에 제조업, 중장비에서 캐터필러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작은 인터넷 서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거의 세계 탑10 회사가 된 아마존, 유통 물류 분야, 드론이 등장한 지는 오래됐죠. 이게 디지털 기반 혁신들이요 정말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표입니다. 건설은 어떻습니까? 저 위에 보면 캐나다에 이제 아마 거의 한 1등 정도 될 텐데 에이콘, 사실 저 회사 중국에 넘어갈 뻔하다가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서 아직 캐나다 회사로 있습니다. 회장이 50년 동안 내가 건설해 왔는데 나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다. 50년 전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맥킨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제가 10년 동안에 생산성을 비교해 보니까 이거를 이제 디지털화된 인덱스를 자기들이 개발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림에 보시듯이 건설 분야는 농업이나 수산업보다 디지털화가 떨어져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런 그 마천루가 질비한 가운데 피곤해서 쉬고 있는 이제 건설 노동자의 모습이 사실 우리 건설 산업의 한 단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좀 좁혀서 보면은 한때 이제 GDP의 그 24% 수준까지 우리가 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취업자들, 지금은 이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국 건설업회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건설 투자액으로 보면 아직도 GDP의 15%, 건설업 취업자는 200만 명 육박하고요. 10억 원 투자당 취업 유발 개수가 14명에 이르는, 아직도 상당히 국가경이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오른쪽 위에 그래프 보시면 해외 건설 수주액, 결국 우리가 이제 해외
제조업은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에서 수주를 해와야 되죠. 2010년도에 716억 불을 달성한 이후로 계속 떨어져서 작년에 간신히 턱걸이했습니다. 200불을 간신히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가운데 있는 표를 보십시오. 예. 지금 우리나라 작년 기준으로 수출 1위가 반도체입니다. 2위가 자동차, 석유화학이 수출 3위입니다. 지금 뭐 살아났다 죽었다 반복하는 걸 보여주는 조선업. 예. 보시면 지난 2010년하고 19년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 건설이 얼마큼 큰 기여를 해왔는지, 그다음 지금 얼마나 축소되고 있는지를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저런 이 건설의 큰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 표 보시면 노동 생산성이 너무 낮습니다. 아까 디지털화가 안 돼 있고 기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그런 특성이 있긴 있죠. 그다음에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일할 때마다 손해나는 기업이 속출하고요. 세계 설계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선도국 약 30%를 상회하는데 우리는 2% 수준, 저것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화 수준을 이제 그 BIM 레벨로 측정할 수 있는데 제일 앞서 있는 나라 영국 정도가 되면 레벨 3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레벨 1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때문인가? 우리가 이제 뭐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공학 분야 전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천 기술이나 개념 설계가 미흡하다. 또 발주자 책임이 크죠. 저희 같은 발주자들이 사실은 수요자 입장에 적극적인 기술 수요를 제기를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데만 급급해왔던 거죠. 그다음에 현행 국내 PQ제도 기술자들을 캡을 씌우고 하향 평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혁신해야 될 때 정부에서는 R&D를 하죠. R&D가 끝나고 실용화가 되고 산업의 바탕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맥킨지와 별도로 이제 또 유명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18년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건설을 끌어갈, 건설이 이제 글로벌하게도 우리랑 비슷한 처지가 있는데 어떻게 기술 혁신을 가지고 갈 거냐 해서 10가지를 제안합니다. 여기 보면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입니다. 파괴적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파괴를 한다는 거는 기존 것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 경영학 이렇게 워크숍 해보시면 알겠지만 파괴적 혁신 기술이라는 거는 기존 기술들보다 월등한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존 기술보다 조금 처지는 기술이에요. 이를테면 아이폰을 샤오미나 화웨이가 대체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10가지가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이제 한글로 주소를 붙여놨는데 전통적인 엔지니어링이나 건설 관련된 기술이 없습니다. 다 ICT와 관련이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융합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에서 지난 2017년도에 제6차 건설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목표를 하나 이제 발표를 합니다.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을 구현하겠다. 그리고 이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지난 2018년 10월달에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2025년까지 구현은 좀 어렵고 25년까지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구현을 해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스마트 건설 기술 R&D 사업이 착수가 됐고 올해 지금 저희가 총괄 기관이 돼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은 도로 실증을 통한 기술 개발 사업으로 과제가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로드맵에서 이야기하는 스마트 건설은 이 전통적인 기술에 저런 디지털 혁신 기술을 융합을 해서 건설 전 과정을 디지털해보자. 그 목적은 건설 생산성, 안전성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이 기술은 데이터 중심 기술이고 융복합 기술이다. 그다음에 고객을 지향한다. 설계 시공 단계뿐 아니라 유지 관리까지 가봐야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고속도로 이제 15개 그 사업단들 중심으로 쓰고 있는 기술들을 쭉 뽑아보면 사실은 디지털 기술 제법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있죠. 다만 이게 어떤 체계를 가지고 종합화됐다기보다는 개별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벤처나 중소기업들의 또 노력을 통해서 하나씩 더 있는 그런 지금 차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드맵이 나올 즈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그 톰슨 라인 지하철 현장 방문할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 스마트 건설을 구현해서 세계 건설 시장 개척하자. 이게 이제 건설산업계에 주어진 당부입니다. 해외 건설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것들을 첨단 기술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확보합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오늘 이제 온라인 회의도 하고 있는데요. SOC 디지털화도 큰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한국판 뉴딜 실현하는데 스마트 건설이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 우리 건설산업계에서는 이 스마트 건설이나 디지털화에 대한 생각들이 어떠한가? 작년에 우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밑에 보시면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종합 대형사들. 대형사들은 상당히 인식이 좀 돼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전문건설로 갈수록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또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드론이라든지 사실 드론 띄워서 뭘 해보겠다는 게 꽤 됐죠. 국토부에 첨단 항공과가 생긴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근데 BIM 디지털 설계, 모듈러 이제 프리캐스트가 확장된 것이죠. 그런 거는 그나마 뭐 한 10% 수준 이상인데 나머지 빅데이터, AI, 3D 프린팅 저걸 뭐 들어보긴 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그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대한국도로공사에서 이제 스마트 건설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디지털 설계. 아무래도 지금 이제 BIM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이 자꾸 펴지다 보니까 저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IoT.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게 원인이 뭘까? 자, 현장에서 도입할 여건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정부나 발주기 위한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 사실은 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도입 여건이 미흡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실증하고 누가 끌고 가야 될 거냐? 산업의 수요자가 사실 앞장서야 되죠.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수요자는 결국은 지금 SOC 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와 발주기관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실행하는 건설사 이렇게 인식들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그 디지털성의 BIM 도로 분야의 의무화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15년도에 얘기가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2015년 당시에 통학 분야는 올해까지 20% 이상 BIM 적용하겠다. 사실 결과적으로 달성이 안 됐죠. 국토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오는 과정에 여러 부침이 있었죠. 뭐 2019년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정부에서 노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유일하게 이 기준을 맞추는 데가 저희 고속도로 분야입니다. 저희가 현재 20% 이상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는 50%. 내년부터는 모든 고속도로 설계 BIM 저희는 병행 설계가 아니고 전면 BIM입니다. 그러니까 2D 도면을 만들지가 않죠.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우리 도로 설계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죠.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들이 몇 없습니다. 그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를 하더라도 BIM 역량을 스스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BIM 모델링을 하는 업체에 다시 일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확실성이 두껍게 겹쳐져 있다. 대한국도로공사 2011년도부터 이제 BIM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행 설계를 한 거죠. 그런 쪽으로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XBIM이라는 가이드도 만들고 그래서 결국 작년에 대산당진 고속도로 제409에서 병행 설계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BIM으로 설계를 하는 전면 설계를 국내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BIM 레벨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레벨 1 정도입니다. 부분적으로 BIM을 쓰는 수준인데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레벨 2의 초입에 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이제 앞으로 이게 향상이 이제 돼야 되겠습니다. 일부 이제 시공 BIM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대교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비암터널 그런 데에서는 시공 단계에서 BIM 성과를 활용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올 7월달에 이제 우리 건설산업계를 굉장히 쇼킹하게 만드는 법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이원호 의원께서 스마트 건설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죠.
이게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지금 이제 국토부가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 방안을 만들면서 업역을 지금 해체를 했죠. 앞으로 설계와 시공 업역도 이제 무너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다음에 뭐 전기공사 하는 분들, 정보통신 분야, 분리발조 관련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내용을 삭제하고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지난 9월 16일 날 이 법안이 스스로 철회가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법이었죠. 특별법이라서 기존의 모든 건설과 관련된 법을 능가하는 위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이제 산업계 수용성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국토부회를 다녀왔는데 정부에서는 기본 취지는 지금 이제 건진법, 건설기술진흥법에 계속 입법 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제 스마트 건설 사업이 올 4월 달부터 추진이 됐고요. 지금 국토부 R&D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과거에 이제 VC10 사업들이 있었죠. 뭐 초장덕이라든지 스마트하게 초고층 빌딩 그때는 이제 예타 사업이 아니었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오랜 사실 이거 기획하고 할 때 우리 앞에 계신 권선본장님 계신 건설기술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4가지 중점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공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토공을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지형 정보를 3차원의 디지털 데이터로 확보하는 게 첫 번째 중점 분야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물 시공을 자동화합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구조물 시공을 자동화하는 게 아니고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 소위 프리패브리케이션이죠. 과거 조립식 프리캐스트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해서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부재를 현장으로 운반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조립 시공을 통해서 품질을 확보하는 그 프리팹 기반의 디지털화된 공장에 맞춰서 시공을 자동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그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입니다. 안전과 관련돼서 스마트한 관제, 통합적인 관제,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사고에 대한 그걸 디지털 기술로 확보하고 특이한 거는 이제 가설 시설물들 비계 공사 같은 거 할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품질에 대한 게 있고요. 이 3가지들은 사실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고요. 4번째 분야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3가지 것들을 묶어서 실제 SOC 복잡한 건설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개별 기술 실증하는 주제가 4번째 주제가 됩니다. 4번째에서는 건설 산업을 플랫폼 사업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진국의 지금 3분의 1 수준의 우리 건설 생산성을 25% 높이고요. 공사 기간을 좀 줄이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공사 기간이 이렇게 썩 긴 건 아닙니다. 물론 국토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안 나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라든지 앞에 걸리는 시간들이 많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이 건설입니다. 반 정도가 건설 발생하는 재해를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맥킨지 데이터 보여드렸는데 이 뒤처진 농수축산업보다 뒤처진 디지털화 수준을 올려야 되겠다. 4가지 목표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이제 뭐 자료도 나와 있는데요. 뭐 영국 같은 데서 이미 오래전에 모듈화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건설 2025, 일본은 국토교통성에서 주로 토공 자동화 관련 아이컨스트럭션을 현재도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미국 교통부의 도롱사 같은 역할을 하는 연방도로청 FHWA에서 이컨스트럭션 그러면서 EDC 정책을 펴니다. Everyday Counts, 매일매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컨스트럭션을 통해서 디지털화 굉장히 목표가 명료합니다. 종이 없는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많이 이제 국내에서 조사된 걸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미 버추얼 싱가포르라 그래서 도시국가 싱가포르 전국도로 디지털화하는 거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그게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할 때 했는데 그러니까 버추얼 맵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건물이 새로 짓고 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비용을 감당할 수 지금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뒤로 추가적인 것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BIM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싱가포르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러면 왜 정부에서는 이 스마트 건설을 할 때 도로를 먼저 타겟팅을 했을까?
이 도로는 보면은 사실은 국내 인프라 시설물 중에 시장이 가장 큽니다. 오늘 이제 도로학회인데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화를 통해 사회시장 경쟁을 높여 점유율을 비교적 빠른 시간에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아마 도로가 철도에 비해서 이제 국가 예산이 역전된 올해가 첫 원년입니다. 도로 분야에서는 좀 큰 뭐 이제 계기가 되는 거긴 하지만 점점 도로는 줄어가고 철도는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 이제 이 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건설사들 그 도급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매출의 반 정도가 도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게 도로가 시작된 배경이 되겠고요. 또 하나 도로는 사실은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 BIM도 건축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SOC 넘어왔지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건축과 토목은 또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어떤 그 스페셜 그러니까 공간적인 그 스페이스 범위가 넓죠. 도로는 또 어디서 끝날지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특히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전후방 연계 효과가 상당히 큰 핵심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쪽에 특화된 스마트 건설 구현이 국내 건설 산업 전반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 사업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아까 말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현장에 3차원 지형 정보를 디지털로 확보를 하고 토공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세 개의 세부 과제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선행 R&D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쓰이는 여러분 그 쉽게 백호, 덤프, 그다음에 뭐 불도저, 그레이더 이런 장비들이 대상인데 그런 장비들을 일단은 측량 데이터가 없이 현장 측량 기사가 없이 장비 운전사가 장비하고만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머신 가이던스라 그럽니다. 지형 정보를 다 주고 그런 것들은 이미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부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조금 진보한 게 머신 컨트롤입니다. 머신 컨트롤 되면 조종사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앉아만 있으면 되고 기본적인 작업 어느 정도 깊이까지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오더를 주면 기계가 스스로 합니다. 유압을 제어하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 무인화. 그다음에 여러분 미군이 드론 가지고 뭐 중동에 폭격하러 갈 때 사람이 타고 가지 않죠. 미국 그 방공사령부에 안에 앉아서 무선으로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원격 조종 이런 것이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 제가 캐터필러를 잠깐 그 화면을 보여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호주 광산 현장에서는 이 육중한 덤프 캐터필러가 지금 무인 작업, 우리 지금 자율주행하는 것처럼 자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기술 수요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호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호주에는 공사 현장에 신호수가 연봉이 1억 5천이 넘습니다. 운전수가 연봉 2억 3억을 주는데도 구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인력 타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 이 지금 운전사가 없이 트럭 혼자 돌아다니고 덤프를 하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우리 이제 도심에서 자율주행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낮죠. 그다음에 정확도나 정밀도도 상당히 바운더리가 좀 큽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별로 많이 소요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중장비를 생산해내는 업체들이 두산인프라코나 뭐 볼보건설기계코리, 현대건설 계속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도로 구조물 자동화 관련돼서 프리팹 기반을 만들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공장에서 교량 상판을 제작을 미리 하고요. 형상을 디지털로 맞춰보는 거죠. 그러면 가조립이 필요가 없게 되겠죠. 현장에 적정한 수단으로 운반하면 기다리고 있는 크레인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정확하게 가설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이제 중요한 도구가 3차원 디지털 설계라고 할 수 있는 BIM입니다. 그래서 BIM을 향후에 전주기적인 활용을 해 나가야 될 텐데 LOD라는 게 있습니다. BIM 수준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할 거냐. 뒤로 갈수록 의자 형태는 정교해지지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적정 수준에서 하는데 국내에서는 보통 LOD 한 350 정도에 맞춰서 설계가 진행되고요. 이게 3차원
속성 정보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공정관리 4차원, 그다음에 물량 산출 5차원, 그다음에 조달, 발주 6차원, 7차원은 O&M입니다. 유지관리. 그래서 사실은 4차원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그런데 5차원, 6차원으로 가게 되면 아직 쉽지 않아요. 비하면 물량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향점은 7차원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관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CCTV 영상만 보고 불이 났는지 어떤 상황인지, 작업자의 지금 시시 상태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혹시 쓰러져 있진 않은지. 옛날엔 추락 인원들을 할 때 일일이 자기 아이들이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몸에 태그만 지니고 있으면 자동으로 돼요. 지금은 태그도 필요 없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쫙 스캔하면 몇 명이 뭘 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 기술들이 IoT 센서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진행이 되는 내용을 묶어보는 게 세 번째 과정이 되겠고요.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을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서 산업 자체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통합 표준을 만들고요. 스마트 딜리버리를 구현하고 이것들이 플랫폼에서 데이터 연결을 통해서 작동을 하고 쓰이는 아까 앞에 9개 과제 기술들이 종합 테스트벨을 통해서 실증을 받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보면 자국도로공사에서는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통합 플랫폼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설계, 건설, 유지관리, 시설물, IoT까지 기본적인 프레임 문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채울 수 있는 데이터, 그다음 프로세스 그런 것들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말고도 이제 개별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지금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사들이 과거에 보면 기술 개발에 좀 등한시해 왔던 게 사실이죠. 수주산업의 특성상 수주하는 데 도움이 안 되면 기술을 개발하고 돈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하게도. 기업이 왜 이걸 요새 하겠습니까? 이걸 해야 수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중견회사나 전문 회사들은 여력이 안 되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 저희 고덕대교에서 쓰이고 있는 시스템인데 일부 시공 BIM까지도 쓰고 있고 현대건설에서 저런 것들을 플랫폼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 지금 제일 잘하는 2개 업체 사례입니다. 강진광주고속도 109에서 실제로 건설사에서 운영하는.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시공사 차원에서만 지금 이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SOC는 결국은 여기 이제 감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인 절차, 설계 변경에 대한 것들까지 다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드는 게 저희 스마트 건설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각지 산전 여러 조건에 저희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 그다음 지하철 도로들과 협력을 해서 종합적인 기술 검증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기획된 내용은 뭐 총 29개 구성 기술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29개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스마트 건설이라는 보다 좀 컨퍼런시한 좀 포괄적인 내용의 디지털 전환이 저희 스마트 건설 사업단의 목표입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이건데 사실 개별 기술들이 제가 6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기술이 나와 있을 수가 있겠죠. 상당히 유연하게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하면서 데이터 댐을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과 관련된 디지털화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체계적인 스키마를 가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데이터 댐보다도 더 큰 데이터 호수에 담기게 됩니다. 그 데이터 호수에 담긴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바깥으로는 공공 클라우드,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 발주처들, 각 건설사들이 갖고 지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연계해서 데이터들이 바깥으로 현장은 엣지라고 합니다. 거기하고 주고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장비 관제를 하고 데이터를 받고 구조물 시공을 관제를 하고 안전에 대한 관제가 가능하게 되는 이 플랫폼 형태가 되겠고요. 이 플랫폼 형태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 시티와 플랫폼 레벨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고 여기서 나온 공공 데이터들은 우리 건설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청년들 그다음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일반 민간 기업들 건설이 아닌 다른 도메인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스마트 시티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4월 말에
총괄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참여하는 우리 건설기술연구원을 포함한 각 기업들, 대학들과 함께 팀을 잡고 지난 6월달에 저희도 스마트 건설 사업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스마트 건설 사업단 저희 사업단뿐만 아니라 저희 아까 우리 진규동 부사장님 축사를 하시던데 건설본부나 도로본부, 기타 그다음 도로교통연구원 이렇게 협력을 거쳐서 참여하는 전문 기관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가 2,050억인데요. 사실은 156기가 연구진이 1,000명이 넘어서 연구진 회의하려면 시민회관을 빌려야 되는 처지인데 올해 코로나로 이제 한 번도 다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게 이제 또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2,000억 사업이 1,000명으로 나누면 사실은 이거 2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가 산으로 가기 딱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충분히 이거 하면서 끌어갈까 저희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한국도로공사가 생각하는 스마트 건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게 단지 이제 어떤 개별 건설이나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조사 계획에서부터 발주를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이 되는데 설계와 시공 단계 반드시 가상 시공이 들어갑니다. 저게 시뮬레이션인데 요새 유행하는 건축에서부터 비롯된 유명한 프리콘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준공운영 유지관리까지 이어져야 되겠고요. 이렇게 축적된 한 세트로서의 디지털 기술들이 결국 국내에서 경험과 축적을 통해서 된 바탕으로 K-컨스트럭션이라는 브랜드로 해외 시장, 아까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해외 시장을 개척해달라 하는 도구로 쓰여야 우리 건설 산업이 어떤 지속 가능성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께서 동의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달성한 4가지 목표와 별개로 궁극적인 사업의 목표는 글로벌 시장 진출입니다. 우리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나가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특히 국토교통부 같은 실용화율이 100%에 달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투입 대비 성과는 어떤가? 거기서는 또 많은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이 연구실 문턱을 넘어서 현장에 쓰이고 그다음에 그 쓰이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개별 기업 기관들의 트랙 레코드로 자리를 잡아서 그 기업들이 육성해서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것들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의 실용화 전략, 그다음에 R&D를 뛰어넘어서 건설 발주 유지 관리와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되겠다. 또 기술만으로는 사실 구현이 안 됩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특히 SOC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저희는 실제 현장 프로젝트와 연결을 해서 기술들을 실증하고 확인하고 그 시스템이 결국은 저희 도로공사 어떤 발주기관의 발주 시스템 내재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걸 통해 참여하는 분들에게 실적을 제공하고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더 많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도로가 타겟팅되어 있지만 스마트 건설 전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타 SOC 산업, 단지나 주택, 항만, 철도 확대돼서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부터 이제 정부에서는 그 기술력 입찰을 할 때 스마트 배점을 두도록 했고 양평 이천 고속도로가 사실 작년에 이제 11.5점을 스마트 배점을 했고 이게 보니까 올해도 기술력 입찰이 많은데 스마트 배점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부분에 어필이 돼야 수주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문제는 저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잘 하는 업체나 그렇지 않고 요즘 소위 눈팅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업체나 변별력을 어떻게 둘 거냐. 보고서상으로 나타내는 실적은 사실 구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 정부도 그거를 대안을 국리를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런 그 시스템들을 우리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고 그게 사용하기가 쉬워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만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많습니다. 기술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벽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획에 돼 있는 내용도 보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내용이 돼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건설 특별법 같은 게 통과가 됐으면 물 만난 공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법들대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많은 법적인 점. 심지어는 우리가 드론 날린 지 오래됐지만 현장에 가서 실제로 건설 공정에 포함해서 드론으로 뭘 하려고 할 때 기존 시방이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시방은 시방들대로, 그다음에 제도에 대한 개선. 다행히 지금 이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건설 엔지니어링 진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궤를 해나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강조드릴 건 아까 제가 이제 BIM 할 때 7차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운영 유지 관리입니다. 건설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는 게 이미 확립된 지가 오래됐고 저희도 설계나 공사비는 비싸지만 이걸 통해서 운영 유지 관리 비용이 준다고 한다면 그런 기술들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건설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반드시 O&M을 지향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5년 내지 10년 정도 건설을 하고 운영은 50년, 100년, 200년 동안 그 시설물을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설물에 대한 운영 유지 관리가 디지털화 되는 쪽으로 이어지지 않고서는 산업전반 디지털 전환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많은 ICT 자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고속도로 광통시망이 깔려 있고, 그래서 이런 그 개별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들, 건설 때 나온 데이터들을 운영 유지 관리 쓸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가 건설 당시부터 생산이 돼서 저희 지역부문 지자에서 관리할 때, 물론 이제 지금 이미 돼 있는 것들은 또 별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유지 관리 과학화도 이루어지게 되겠고 안전도 훨씬 향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올 2월달에 이제 순천완주 고속도로 3회 터널에서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뭐 제설을 충분히 잘 했는데 그 터널 안에서 차량들끼리 충돌 사고 나면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고 인명 피해와 또 별개로 시설물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전면 차단이 됐고 34일 동안 복구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디지털화 유지 관리에 쓴 여러 가지 이것도 있겠지만 이 터널 사고가 났을 때 저희 지사의 담당자나 아니면 구급대원이 출동할 때 그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지금 어떤 정도의 피해를 주고 어떻게 카운터 메저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알고 갔을 때 마치 교통사고 나서 부상을 입고 누워있는 사람을 의사가 출동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잘못 이렇게 하다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유지관리에 중요한 것이고 결국 디지털 데이터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단에서 스마트 건설을 좀 재정의를 해봤습니다. 위가 이제 우리 정부의 로드맵에 담긴 방식이고 저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전통 건설에 접목을 해서 데이터 기반의 엔지니어링을 구현한다. 생산성 완성을 향상시키는데 운영 유지 관리를 포함한 전 생애주기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는 건설 방식이 스마트 건설이다. 저는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걸 딱 4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좀 큰 키워드지만 현장에서 종이를 없애야 되겠다. 페이퍼리스 컨스트럭션입니다. 두 번째 7차원 건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차원 건설이라는 게 4차원, 5차원, 6차원을 꼭 거쳐서 가면 좋은데 그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BIM을 아무리 잘해도 물량을 다 뽑기는 어려워요. BIM 연동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잘해봐야 한 70% 수준, 건축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운영 유지 관리, O&M을 지향한다. 그 다음에 건설 산업을 제조업으로 바꾸는 겁니다. 건설 산업이 제조업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까 같은 농수축산업보다 처지는 그거를 계속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 산업 제조업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이라면 진출하는 것이죠. 스마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론의 핵심 요소들의 첫 번째가 이제 3차원 디지털 설계라고 할 수 있는 BIM입니다. 비록 건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SOC 넘어와 있지만 BIM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3차원 공간 정보의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데이터 간의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속성을 BIM이 담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프리팹이 됐든 여러 가지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BIM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BIM 데이터는 3차원 지형 정보, 매핑 정보와 결합을 해서 가상의 현실 공간,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져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프리콘이 구현이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해보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데이터들은 반드시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연계가 돼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개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술적 항목이 모듈러 프리팹입니다. 이건 제조업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프리팹이 달성이 되지 않으면 디지털 시공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5G 이미 6G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5G, 6G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잘 쓰고 계시는 블루투스 또 이번 아이폰 11입니까? 거기 무슨 아이 프로든가 그런 근거리 메쉬그리드 통신들 이런 여러 가지 획기적인 통신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잠깐만 미국의 이컨스트럭션 우리는 사실 굉장히 팬시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집중하지만 사실 심플합니다. 미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이컨스트럭션은 페이퍼리스 컨스트럭션인데 건설과 관련된 도면 문서들의 일렉트로닉 서브미션입니다.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승인해주는 절차. 그 다음에 이것들을 디지털로 관리하고 모바일로 서로 공유하는 거. 굉장히 심플하고 명료합니다. 이게 저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뭘 할 건가? 미리 건설하는 겁니다. 프리컨스트럭션, 또 시뮬레이션 모여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2D 도면 펴놓고 합니다. 도면 눈에 안 들어오죠. 또 이게 뭐 어디 가서 부딪힐지 이게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현장 시공해 봐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왜 경사가 이렇게 되나? 이게 삐져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삐져나오지? 그걸 자르려고 보니까 또 철근망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 일이 지금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도구가 결국 마치 저걸 보시면 되죠. 여러분 그 동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인데 별명이 봉태일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결국 프리콘입니다. 시나리오를 짤 때, 콘티를 짤 때 실제와 그대로 똑같이 해봐야 똑같이 건설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선형적인 파이프라인 산업인 건설 구조를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는 플랫폼 산업으로 개편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건설 산업에 있어서 불합리한 요소를 줄이는 링컨스트럭션을 결국 저렇게 하면 정부 지금 정책은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엔진의 발전방을 통해서도 통합 발주 그러면 설계자, 시공자, 그다음 협력사가 같이 모여서 설계하고 같이 시공하는 시스템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디지털이 큰 무기가 될 거고요. 결국 데이터가 주도하는 엔지니어링 구현이 이때가 되면 BIM에서 데이터가 중심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BIM에 너무 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BIM은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 나온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할지가 관건이 됩니다. 미국은 이미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일어나고 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장황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로드맵이나 뭐 원대한 계획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야 되겠다. 종이를 없애는 것부터 작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주자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고 주도는 시장이 해야 된다. 민간 기업이. BIM의 지향점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프리팹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O&M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디지털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5월달에 맥킨지에서 코로나 시대 건설 산업 어떻게 강화할 건가 7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디지털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원격 근무 일상화된 데 대해서 지칠 수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문화적인 소양을 고용주가 제공해라 이런 특이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오늘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지털 건설,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정의 또 미래 방향 그리고 또 실제 추진 중인 건설 사업단 과제 내용을
너무 정열적으로 또 상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초청 강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세션은 2020년도 온라인 학술대회 개회식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내외분들도 그렇고 또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수행하는 이 온라인 학술대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우리 논문 발표 테크니컬 세션들이 분과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후에 잠시 쉬셨다가 1시부터 많은 동시다발적으로 논문 발표가 진행이 되니 관심 있으신 세션장에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20 한국도로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